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돈문화TV의 한노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재고 자산이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체와 위기는 다릅니다. 침체는 사이클을 타면서 회복될 수 있는 문제고,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또 그와 다른 또 장기간의 어떤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재고 이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거 급증한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과거의 경기 침체에 대한 역사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과연 이제, 어,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좀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쉽게 반등이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이유도 이런 우려감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거에 미국의 침체, 과거 우리나라 뭐 1900년대 전에는 뭐 한국의 경제는 뭐 분석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심으로 흘러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한번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또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의 역사들을 좀 빠른 시간 안에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도 뭐 1800년대 이전에는 뭐 분석의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837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침체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침체를 할 때 해결했던 것이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금강입니다. 금강 발견 후에 이 침체가 대침체가 해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골드러시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골드러시를 위해서 뭐 철도라던가 이런 이제 인프라들이 구축이 됐겠죠. 그래서 철도 주식이라던가 철도 기업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났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73년도에 대불황이 왔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금강 발견돼서 철도를 많이 생산했겠죠. 그래서 철도라던가 증기선 그리고 2차 산업이 성장했던 시기예요. 뭐 이때는 뭐 최초로 통신이 생기기도 했던 시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 투자.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항상 똑같은 거거든요. 생산량을 막 늘립니다. 그게 공급 과잉이 되는 거고요. 과잉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물가가 하락이, 재고가 쌓이니까 이제 싸게 팔아야 되겠죠. 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하락하면서 장기 불황이 오게 되죠. 이때 또 뭐가 됩니까? 보험무역을 하게 됩니다. 음. 이 당시에 이제 미국 철도에 투자한 기업이 파산을 했고요. 은행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57개 폐점을 했고요. 5천 개의 미국 기업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로스차일드가 미국의 국채를 인수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보호무역이 나왔고요. 그리고 식민지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이 그 당시 이제 발생했던 주 요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또 본격적인 또 성장이 나왔었죠. 뭐 이때 당시에 GDP가 50%나 성장을 하고요. 미국 지수는 400% 급등을 합니다. 역시 또 이때 당시에 1가구 1자동차, 뭐 전자레인지, 뭐 이 엄청난 또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소비가 막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겠죠. 근데 이제 우리 주식은 항상 그래요. 끝이 그 당시만 보면 끝없이 갈 것 같아요. 근데 꼭 많이 오르면 위기는 오게 돼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1929년입니다. 갑자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유 없는 주가 급락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미 그때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이 가행됐고요. 그리고 재고 자산이 쌓였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뭐 돈을 푼다라는 입장을 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는 근본이자였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은행들의 지원을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어, 투자라던가 재정 적자가 날 것을 우려해서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긴축 재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폭락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공업 생산이 50% 하락했고요. 그리고 물가가 40%나 빠졌습니다. 실업률 37%까지 급증하는 어마어마한 대공황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대공황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경기 침체 희생양은 수입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물건을 너무 들여왔기 때문에 남의 나라 물건 쓰지 말자. 이게 이제 희생양이 된 거죠. 그래서 관세를 또 인상을 합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대대적으로 10%씩 다 인상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렇게 되면서 보험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2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부상을 한 거고요. 1944년도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에 무역 장벽이 본격적으로 해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참 보호무역이 좀 많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세대전 이후부터는 이제 달러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달러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뭐 전 세계 금 보유량 70%를 뭐 미국이 보유할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보였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 가다가 또 전쟁이 나요. 1965년도에 베트남전이 발생합니다. 군비를 많이 지출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아주 큰 폭으로 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이걸 또 바꾸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달러 발행을 급증시킨 거죠. 달러를 많이 발행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채무국으로 전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라든가 영국에서 금 달러, 달러로 줄 테니까 니네 쓸데없는 자꾸 달러를 찍어내니까 쓸데없는 달러 말고 금으로 달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닉슨이 바로 이제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닉슨 쇼크가 되겠고요. 이때부터 달러의 금태환 금지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겠죠. 이때 당시에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또다시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중동 전쟁이죠. 자, 이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 가치가 추락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이때는 신뢰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원유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돈이 원유로 올려가요. 전쟁도 났겠다. 그래서 유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지금 우리가 뭐 1970년대 이후에 최대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때 나왔던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폭등을 하고 유가가 폭등하면서 물가가 폭등했겠죠. 그러니까 금리도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겠죠. 이때 바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인플레 파이터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바로 미국의 제조업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파산을 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975년도에 발생했던 스태그플레이션. 한 5년까지 미국의 성장률이 크게 회복되지 못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금리를 올리면서 바로 이 달러의 가치가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 1981년도에 이제 하나씩 무너지죠.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이 바로 이제 외환위기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때부터 외환위기에 빠진 이후에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은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이제 미국이 팽창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1994년도 멕시코의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그리고 1997년도 바로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좀 오타가 조금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외환위기가 터지게 되니까요. 또다시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때 또 당시에 IT 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빅테크에 대한 이런 닷컴 버블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과열됐으니까 또 금리 인상했겠죠. 금리 인상하니까 바로 이제 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2000년대에 바로 닷컴 버블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쭉 대폭락이 발생합니다. 나스닥 기준으로는 뭐 역사상 최악의 그런 폭락이 발생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쭉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부실 채권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서브프라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까지 미국이 이제 또다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요. 이때 이제 부실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이 금리 인상한 폭이 대략 4.7% 정도 가까운 그런 금리 인상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4% 정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2011년도부터 이제 유럽에서 또 재정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엄청난 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사실 근 한 10년 동안은 뭐 7, 8년 정도 되겠죠. 10년은 아니고 7, 8년 정도 동안은 정말 경제에서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는 골디락스 장사가 펼쳐집니다. 저금리, 저물가, 이런 그리고 저유가 다 합쳐지면서 참 좋은 그런 시기가 발생했죠. 그때 당시에 뭐 중국산 물품도 많이 쓰게 되면서 밀가도 굉장히 낮게 정말 좋은 그런 꿈의 그런 경제를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때마침 이제 미국에서 다시 보호무역이라는 그런 카드를 트럼프가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지금 계속 세계에 대한 잡음이 생기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자,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이어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하게 되는 거죠. 뭐 전 세계적으로 3경 이상 자금이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겠죠. 그때 당시에 오히려 이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경기 침체는 우리가 커졌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돈이 푸른 돈이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코인도 폭등시키고 주식도 폭등시키고 부동산도 대폭등시키고 모든 자산 가치를 폭등시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과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기 어떻습니까? 과열 뒤에는 항상 침체가 오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이 그런 침체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 거죠. 인플레이션 오게 된 겁니다. 그것도 1970년대 이후에 가장 가파른 그런 인플레이션 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금리 인상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수록 쇼크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수요 급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수요 급감이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고 자산이 급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산 가치가 또 급감을 하게 됩니다. 또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말아봤던 부분들이고요. 재고 자산이 급증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 항상 과열, 공급 과잉, 재고 자산 급증, 디플레이션 오게 된다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렸을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웬 말이냐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말이 안 되겠지만 향후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섭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주가가 빠져도 이렇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재고자산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이 급증을 하고 있죠. 물론 재고자산이 급증하는 게 초반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급증할 때 좋은 건 뭐냐? 이 기업이 장사가 갑자기 너무 잘 돼요. 그래서 공장을 막 늘립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급증하는 1년 동안은 오히려 주가가 좋다라는 거죠. 왜? 장사가 잘 돼서 공장이 늘어나니까 재고자산은 당연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이 계속 늘어만 나요. 또 수요가 줄는데 재고자산이 늘어만 납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반대로 이제는 공급은 생산이 늘어났는데 안 팔린다 소리가 되겠죠. 그 삼성전자의 모습 보게 되면 지금 3년간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것 치더라도 최근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안 팔리고 있다 소리가 되겠고, 가전, 스마트폰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안 팔리고 있다 소리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물가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재고자산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수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1, 2년 추가적으로 계속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당분간은 투자에 좀 시점을 늦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계속 내려가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대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재고자산을 판단할 때 우리가 제조업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몇몇 기업 되지는 않습니다. 이 재고자산을 볼 때는 우리가 제조업만 보는 거죠. 바이오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재고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좋지만 향후 1, 2년 안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재고자산이 선반영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역시 재고자산이 지금 최근에 계속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많이 급증했어요. 물론 공급 쇼크 때문에 원자재를 미리 쟁겨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더라도 재고자산의 금액이 너무 크다.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대차는 그렇게 재고도 많이 안 쌓이죠. 물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문 들어오면 뭐 생산해서 파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보더라도 좀 그래도 현대차는 재고자산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LG화학을 보겠습니다. 주가가 왜 빠졌는지 보이시죠? 5조에서 9조까지 계속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1년 사이에 또 2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도 재고자산이 굉장히 많이 급증했죠.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셀트리온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재고자산이 쌓여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얼마 전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포스코도 재고자산이 급증해 있습니다. 그죠? 급증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SK이노베이션 특히 엄청납니다. 물론 뭐 원유도 상당히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렇다고 보더라도 너무나 가파른 재고자산의 증가,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도 재고자산에 크게 급증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뭐 포스코케미칼도 재고자산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우려감으로 판단이 되고요. LNF처럼 이렇게 급증한 경우는 이거는 캐파, 그러니까 공장 증설로 인한 너무 경제가 이 2차 전지가 잘 나가서 공장 증설에서 나오는 재고자산 증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산업하고 재고자산을 같이 보는 겁니다. 산업이 좋은데 재고자산이 는다. 이 부분들은 한 2년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SK하이테크놀로지도 재고자산이 많이 급증해 있는 모습이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특히 LG 디스플레이 보세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2배 가까이 지금 증가해 있는 거죠. 그만큼 패널이 잘 안 팔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최근에 좀 많이 급증을 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도 잘 나간다 합니다만은 좀 너무 가파른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두산바켓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대부분이 지금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 증시는 크게 못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아직 재고 자산이 많이 급증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폭증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길었네요, 여러분들. 투자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이 재고 자산 늘어나는 기업들, 급증한 기업들, 코로나 때 급증한 거 말고 그 이후에도 계속 급증하는 기업들은 조금 매수 타이밍을 영원히 매수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 재고 자산이 좀 줄어드는 시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를 타이밍으로 잡으신다라면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